믿기 힘드시겠지만 그날 진실은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비난할 때 단 한 사람만이 침묵을 의심했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나요? 저는 엘렌 루이스입니다. 미국 국제자원탐사위원회의 고위 연구원이죠. 하버드에서 해양지질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전 세계 바다의 자원을 조사하는 일을 합니다.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접근만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제가 어떻게 한국 편에 서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저도 다른 서구인들처럼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감정적이고 과민하다고 여겼죠. 특히 독도 문제에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과 국제기업들의 치밀한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가 평생 믿어온 가치관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과학과 데이터만 믿던 제가 정의와 진실이라는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죠. 한국인들이 보여준 조용한 준비와 품격에 감동받았습니다. 지금부터 그때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한국의 진가를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한국이 정말로 대단한 나라인지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독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저는 엘렌 루이스입니다. 34살에 미국 국제자원탐사위원회의 고위 연구원이 되었죠. 하버드에서 해양지질학 박사학위를 받고 전 세계 바다를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제 인생을 바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일본 외무성에서 긴급 협조 요청이 들어온 거였어요. 독도 해역의 자원조사 자료를 공유해달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당연히 수락했습니다. 과학적 연구에 국경이 어디 있겠어요? 일본도 선진국이고 신뢰할 만한 파트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즉시 항해 전화가 왔습니다. 기밀 자료라며 공유를 중단하라는 거였어요. 담당자인 김서진이라는 사람이 정말 강력하게 반대했죠. 김서진과의 첫 통화는 정말 불쾌했습니다. 왜 한국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냥 바다 밑 자원을 조사하는 건데 뭐가 그렇게 문제인가요? 김서진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늘 과학을 핑계로 정치에 침묵한다고 했어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그쪽은 늘 감정적이라고 했죠. 이건 그냥 바위일 뿐이라고 했어요. 정말 답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비합리적일까요? 과학적 사실보다 감정을 우선시하는 것 같았어요. 일본은 최소한 논리적으로 접근하는데 말이죠. 사실 저에게는 아시아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일본의 그림자 정도로 생각했어요. 경제력도 기술력도 일본이 훨씬 앞서 있다고 여겼죠. 대학 시절 일본에서 유학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계 친구가 인종차별을 당하는 걸 봤지만 외면했었어요. 일본 사회에 적응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과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는 더욱 냉정했습니다. 늘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일본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과민하게 반응한다고 여겼죠. 하지만 김서진과의 대화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무시했죠. 일본 측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독도 해역의 지질 구조와 자원 분포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였어요. 언뜻 보기에는 순수한 과학 연구 자료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해양 지질도에 중복된 보고서가 있었어요. 똑같은 지역을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것 같았죠. 더 이상한 건 민간 자원 기업의 이름이 슬쩍 들어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순수 학술 연구라고 했는데 왜 기업이 개입되어 있을까요? 뭔가 숨겨진 목적이 있는 것 같았어요. 호기심이 생겨서 더 자세히 조사해봤습니다. 그 민간 기업이 일본 정부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인터넷을 뒤져가며 관련 자료를 찾았어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기업이 일본 정부로부터 독도 해역 개발권을 사전에 약속받았다는 정보였어요. 아직 공개되지 않은 계약서였죠. 이건 명백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순수 과학 연구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상업적 목적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한국이 반대한 이유가 있었던 셈이죠. 그제야 김서진의 말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을 핑계로 정치에 침묵한다는 말이 맞았던 거예요. 저는 순진하게 속고 있었던 거였죠.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일본이 정말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때 김서진에게 비밀 연락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한국 측에서 더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을지도 몰랐거든요. 조심스럽게 접촉을 시도했어요. 김서진은 처음에 경계했습니다. 왜 갑자기 연락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일본 자료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했죠. 그러자 김서진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혹시 한국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냐고 물었어요. 김서진이 답했습니다. 우리는 증거 없이는 말하지 않는다고 했죠. 당신은 준비되었냐고 물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긴장했습니다. 정말로 뭔가 큰 음모가 숨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생겼어요.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죠. 김서진이 조심스럽게 힌트를 주었습니다. 일본과 국제기업들 사이의 삼각 커넥션을 조사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최근 해양 탐사 허가 내역을 확인해보라고 했죠. 저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일본의 계획에 이용당하고 있는 건가요? 순수한 과학 연구라고 믿었는데 사실은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건가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민간 기업들 사이의 관계를 파헤쳐 보기로 했어요. 진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야겠다고 다짐했죠. 다음 날 일본 외무성에서 또 다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자료를 원했어요. 독도 해역의 정밀 지질도와 자원 매장량 데이터였죠. 일본 측 담당자인 시마즈 유키 차관이 직접 연락해 왔습니다. 과거 하버드에서 함께 공부한 동료였어요.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있는 사이였죠. 유키가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어요. 동아시아 해양 자원의 평화적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했죠. 한국의 반대는 이해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유키를 믿었습니다. 함께 공부했던 친구니까요. 그런데 한국 측의 반응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김서진이 다시 연락해서 강력하게 항의했어요. 김서진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늘 과학을 핑계로 정치에 침묵한다고 했어요. 이번에도 일본의 계획에 이용당하고 있다고 했죠. 정말 답답했습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그쪽은 늘 감정적이라고 했어요. 이건 그냥 바위일 뿐이라고 했죠. 과학적 연구에 정치를 끌어들이는 건 비합리적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김서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고 했어요. 일본의 진짜 목적을 안다고 했죠. 하지만 아직 공개할 시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왜 공개하지 않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걸까요? 직접적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때 제가 발견한 민간 기업 관련 자료를 더 자세히 조사해 봤습니다. 그 기업이 최근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허가 내역을 찾아봤어요.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그 기업이 독도 해역뿐만 아니라 동해 전체의 개발권을 약속받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안 되었지만 이미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계약서에 국제자원탐사위원회의 자료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거였습니다. 바로 제가 제공한 자료 말이에요. 완전히 이용당한 셈이죠. 그제야 김서진의 말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을 핑계로 정치에 침묵한다는 말이 맞았어요. 저는 순진하게 일본의 계획에 협력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유키가 저를 속일 리는 없을 텐데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때 우연히 일본 기업의 내부 문서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해킹이 아니라 공개된 자료에서 실수로 유출된 거였어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있었죠. 독도는 시작일 뿐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궁극적 목표는 동해 전체의 자원을 독점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는 계획도 있었죠. 더 놀라운 건 국제사회의 여론을 조작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는 거였습니다. 서구학자들과 언론을 활용해서 한국을 비합리적인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로 분노했습니다. 제가 그 계획의 일부로 이용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순수한 과학 연구라고 믿었는데 사실은 정치적 음모였던 거죠. 즉시 김서진에게 연락했습니다. 혹시 한국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냐고 물었어요. 김서진이 답했습니다. 우리는 증거 없이는 말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리고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준비되었냐고 물었어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냐고 했죠. 저는 그때 비로소 각오를 다졌어요. 김서진이 조심스럽게 추가 정보를 주었습니다. 일본의 계획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고 했어요. 독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해양 패권을 노리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미 미국과 유럽의 일부 세력들도 이 계획에 동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을 고립시키려는 국제적 음모가 있다는 거였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말이에요. 과학과 정치가 분리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직도 유키를 의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오랜 친구인데 저를 이용할 리는 없을 거예요. 혹시 유키도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유키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순수한 과학 연구가 맞냐고 했어요.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유키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왜 그런 질문을 하냐고 되물었죠.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정말로 뭔가 숨겨진 계획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유키도 그 계획에 관여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배신감을 느꼈죠.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진실을 밝힐 수 있겠죠. 그날 밤 저는 고민했습니다. 정말로 김서진과 협력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할까요? 어떤 선택이 옳은 걸까요?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일본 측에서 국제자원회의를 소집한다고 통보해온 거였어요. 독도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공론화하겠다는 뜻이었죠. 유키가 직접 연락해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의 비합리적 대응을 국제사회에 고발하겠다고 했어요. 저에게도 증언을 부탁했죠. 한국이 얼마나 비협조적인지 말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 순간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유키는 오랜 친구니까 도와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발견한 증거들을 생각하면 뭔가 석연치 않았죠. 김서진도 연락해왔습니다. 이제 진실을 공개할 때가 되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했죠.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회의 전날 밤, 저는 제가 수집한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일본 기업의 비밀 계약서, 정부와의 커넥션, 해양 탐사를 가장한 자원 개발 계획까지 모든 증거가 있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빌미로 동해 전체의 해양 경계를 재획정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독도는 시작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여론 조작 계획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서구 언론과 학자들을 활용해서 한국을 비합리적인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 계획의 핵심 인물로 이용될 뻔했다는 걸 말이에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미국 학자가 한국을 비판한다면 큰 파급력이 있을 테니까요. 회의 당일,
정말 많은 나라의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한국도 김서진을 비롯한 대표단을 파견했죠. 일본 측에서 먼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독도 문제로 국제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어요. 평화적인 자원 개발을 방해한다고 했죠. 유키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습니다. 국제자원탐사위원회의 과학적 연구에도 반대했다고 했어요.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인 대응이라고 비판했죠. 그리고 저에게 증언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측의 비협조적 태도에 대해 말해달라고 했어요. 과학적 객관성을 무시한다고 증언해달라고 했죠. 저는 그 순간 망설였습니다. 유키는 오랜 친구인데 배신하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죠. 제가 발견한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거든요. 천천히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일본 측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순수한 과학 연구가 아니라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했죠. 회의장이 술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주목했어요. 유키의 표정이 굳어졌죠. 뭔가 예상과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일본 민간 기업의 불법 계약서부터 시작했어요. 독도 해역 개발권을 사전에 약속받았다는 문서였죠. 다음으로 해양 탐사를 가장한 자원 개발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과학 연구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상업적 목적이 숨어 있었다는 증거였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한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여론 조작 계획이었습니다. 서구 학자들을 활용해서 한국을 비합리적인 나라로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서였어요.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일본 측 대표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유키가 저에게 항의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료를 입수했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진위를 의심한다고 했죠.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모든 자료의 출처가 명확하다고 했어요. 일본 정부와 기업의 공식 문서라고 했죠. 조작할 이유도 없다고 했어요. 한국 측에서도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김서진도 예상하지 못한 전개였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침묵을 유지했죠. 한국다운 절제된 반응이었어요. 다른 나라 대표들이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일본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냐고 물었어요. 과학 연구를 가장한 정치적 음모냐고 따졌죠. 일본 측에서 해명을 시도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오히려 변명하면 할수록 더 의심받는 상황이 되었어요. 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비난하려던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일본이 궁지에 몰렸어요. 정말 극적인 변화였죠. 저는 그 순간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진실을 밝혀낸 거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유키와의 우정이 깨진 것 같아서 슬펐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유키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정말 분노한 표정이었어요. 배신했다고 비난했죠. 오랜 우정을 저버렸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더 중요했거든요. 개인적인 우정보다 정의가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비록 힘든 선택이었지만 옳은 일이었죠. 회의가 끝난 후 국제사회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일본의 숨겨진 계획이 폭로되면서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독도 문제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유럽과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일본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 연구를 가장한 자원 침탈 시도라고 보도했어요. 한국의 입장이 정당했다는 논조로 바뀌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일본이 서구학자들을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처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연구자들을 활용해서 여론을 조작하려 했던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한국의 대응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조용히 증거를 수집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까지 기다렸던 거죠. 김서진이 저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고 고맙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죠. 더 큰 진실이 남아있다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습니다. 김서진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일본의 계획이 독도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했죠. 동해 전체가 목표라고 했어요. 더 놀라운 건 중국과 러시아도 이 계획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이익을 위해 침묵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국제 정치의 냉혹한 현실이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 말이에요. 주변 강대국들이 모두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증거를 수집하고 국제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논리적으로 대응했죠. 며칠 후 한국 정부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독도 해역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결과를 공개한 거였어요. 역사적, 지리적, 법적 근거를 모두 제시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과학적 데이터였습니다. 독도 주변 해역의 지질 구조와 생태계에 대한 상세한 연구 결과였어요. 일본의 자료보다 훨씬 정확하고 체계적이었죠. 저는 한국의 연구 수준에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앞서 있었거든요. 해양과학 기술이 이렇게 발달해 있을 줄 몰랐어요. 더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단순히 영토 분쟁이 아니라 해양 생태계 보호의 관점에서 접근했어요. 환경과 평화를 우선시하는 철학이 느껴졌죠. 국제사회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습니다. 한국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높이 평가했어요.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인정했죠. 유엔 해양법협약위원회에서도 한국의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독도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해석이 한국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가장 논리적이고 준비된 나라였던 거예요. 특히 한국의 외교 전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성급하게 대응하지 않고 충분한 준비를 한 후에 움직였어요. 그 결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죠. 유키도 결국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정부 내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 추궁이 시작되었어요. 잘못된 정책을 추진한 책임자들이 문제가 되었죠. 저는 유키에게 마지막으로 연락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미안하지만 옳은 일이었다고 말했어요. 진실을 밝히는 게 더 중요했다고 했죠. 유키는 처음에 화를 냈지만 나중에는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이용당했다는 걸 깨달았대요. 오히려 제가 진실을 밝혀줘서 고맙다고 했죠. 그 후로 일본과 한국 사이의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독도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한국은 승리했지만 겸손했습니다. 일본을 굴복시키려는 게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싶었을 뿐이라고 했어요. 동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이 목표라고 강조했죠. 저는 그런 한국의 태도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이길 수 있는 상황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았거든요. 진정한 승자의 모습이었어요. 국제자원탐사위원회에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과학 연구와 정치적 목적을 명확히 분리하는 원칙을 세웠어요. 저도 그 가이드라인 작성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더 투명하고 공정한 연구 환경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해양 연구 능력을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가 선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몇 달 후 한국에서 국제해양과학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저도 초청받아서 참석하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는 순간이었죠. 서울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발전된 도시였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죠. 김서진이 공항에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직접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생각보다 따뜻하고 친근한 사람이었죠. 온라인에서는 강한 인상이었는데 실제로는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첫날 밤, 유키가 갑자기 서울로 날아왔습니다. 사전 연락도 없이 호텔로 찾아온 거였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호텔 로비에서 만났는데 유키의 첫 마디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순진했다고 했어요. 정의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했죠. 세상은 힘이 지배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유키가 이런 사람이었나 싶었어요. 하버드에서 함께 공부할 때는 이상주의적이고 순수한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았죠. 유키가 계속 말했습니다. 일본의 계획이 틀렸다고 생각하냐고 물었어요.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했죠. 한국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를 처음부터 이용할 계획이었다고 했어요. 미국의 유명한 학자가 일본을 지지한다면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죠. 저는 그 순간 정말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오랜 친구라고 믿었는데 사실은 저를 도구로 사용한 거였어요. 개인적인 우정도 가짜였던 건가요? 유키는 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친구든 모든 국가 앞에서는 의미 없다고 했어요. 저도 미국인이면 미국의 이익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런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국가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유키가 비웃었습니다. 그런 게 순진함이라고 했어요. 국제사회는 정글과 같다고 했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곳이라고 했어요. 저는 정말로 화가 났습니다. 눈물까지 났어요. 제가 믿었던 친구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이용당했는지 깨달았죠. 유키가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한국 편을 드는 건 현명하지 못하다고 했어요.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도 있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유키와의 우정은 끝났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 확고하게 진실 편에 서기로 했죠. 다음 날 김서진과 만났을 때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유키가 한 말들과 일본의 진짜 속내를 다 얘기했어요. 김서진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고 했어요. 일본이 개인적 관계까지 이용하려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정의란 결국 사람이 선택해야 하는 거라고 했어요. 누구나 기로에 서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죠.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바로 제가 그런 기로에 서 있었거든요. 개인적 이익과 우정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과 정의를 택할 것인가 말이에요. 김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도 선택했다고 했어요. 진실 편에 서겠다고 했죠. 비록 어려운 길이겠지만 후회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김서진이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했어요.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했죠.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세력들도 저를 압박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아는 이상 침묵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한국 같은 나라가 있다는 게 힘이 되었어요. 그날 오후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과학자의 윤리와 책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청중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특히 아시아 각국의 연구자들이 공감했어요. 그동안 서구 중심의 학계에서 소외되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연설 후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용기 있는 발언이었다고 격려해 주었어요. 정말로 뿌듯한 순간이었죠. 그 중에서도 한국 연구자들의 반응이 특별했습니다. 자신들의 연구를 이해해주고 지지해준다고 고마워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갔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왜 그렇게 조심스럽게 행동했는지 말이에요.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지 생각해보니 이해가 되었어요.
컨퍼런스가 끝난 후 한국 연구진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실력에 정말로 감동받았어요. 생각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었죠. 특히 해양과학 분야에서 한국의 성과가 놀라웠습니다. 독창적인 연구들이 많았어요. 서구학계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말 훌륭한 연구들이었죠. 김서진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항상 증명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더 정확해야 한다고 했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한국을 제대로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판단했던 거예요. 그날 밤 호텔에서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국제사회의 복잡함, 개인의 선택이 갖는 의미, 그리고 진실의 소중함을 알았죠. 무엇보다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가장 합리적이고 준비된 나라였던 거예요. 앞으로는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추구하는 연구자가 되고 싶었어요. 며칠 후 한국 대통령이 독도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열리는 중요한 기자회견이었어요. 저도 그 기자회견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김서진이 특별히 초청해 준 거였어요.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죠. 청와대 브리핑룸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내외 언론사들이 총출동한 것 같았어요. 모든 사람이 긴장한 표정이었죠. 대통령이 단상에 올라서자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만 들렸어요. 정말로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 같은 느낌이었죠. 대통령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대신 준비했다고 했죠. 진실로 말이에요. 그 한마디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묵묵히 준비했다는 뜻이었어요. 한국다운 접근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대통령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독도는 단순한 영토가 아니라 역사와 정의의 상징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분쟁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싶었을 뿐이라고 했죠. 그리고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독도 해역을 국제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했어요. 자원 개발보다 환경 보호가 우선이라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로 감동받았습니다. 이기는 상황에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승자의 여유가 아니라 진정한 리더십이었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물었어요. 대통령이 답했습니다. 일본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동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싶다고 했죠. 다만 진실은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외국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번 사건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하느냐고 했어요. 대통령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죠. 승리나 패배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것뿐이라고 했어요. 모든 나라가 진실을 존중한다면 평화로운 세상이 될 거라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한국의 품격을 느꼈습니다. 이길 수 있는 상황에서도 상대를 배려하는 모습이었어요. 진정한 강국의 면모를 보여준 거였죠. 기자회견이 끝난 후 국제사회의 반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부분 한국의 성숙한 대응을 높이 평가했어요. 특히 환경 보호를 우선시하는 발상이 혁신적이라고 했죠. 미국 정부에서도 공식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평화적 해결 의지를 지지한다고 했어요. 일본에게는 건설적인 대화를 촉구했죠. 유럽연합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독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평가한다고 했어요. 국제법을 존중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했죠. 일본 내에서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시민사회에서도 반성의 목소리가 들렸죠. 저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한국의 전략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성급하게 대응하지 않고 충분한 준비를 한 후에 움직인 거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도덕적 우위를 점했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서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던 거죠. 김서진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런 전략을 세울 수 있었는지 궁금했거든요. 김서진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항상 약자의 입장이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더 신중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했다고 했죠. 그런 경험이 지혜가 되었다고 했어요. 또한 한국의 문화적 특성도 영향을 줬다고 했습니다. 성급하게 행동하기보다는 충분히 생각하고 준비하는 문화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었다고 했죠. 저는 정말로 감탄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올바른 가치관이 바탕에 있었죠. 며칠 후 국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독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편을 든 거였죠. 특히 젊은 세대에서 한국에 대한 지지가 높았습니다. 진실을 추구하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자세에 공감했던 거예요. 한국이 미래지향적인 나라로 인식되기 시작했죠. 저도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의 윤리와 국제정치의 관계에 대한 연구였어요. 정말 의미 있는 작업이었죠. 논문에서 한국의 사례를 자세히 다뤘습니다. 어떻게 진실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었는지 분석했어요. 다른 나라들에게도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동료 학자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고 평가해 주었어요. 그동안 서구 중심적으로만 생각했던 관점을 바꿔준다고 했죠. 미국으로 돌아온 지 한 달 후, 어머니로부터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요즘 시대의 손편지라니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어머니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손편지를 쓰시거든요. 편지를 열어보니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보였습니다. 첫 줄부터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릴 적 제가 늘 진실이 뭐냐고 물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쓰신 내용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 일들을 다 알고 계셨더라고요. 독도 문제에서 진실을 밝힌 일, 용기 있게 행동한 일 모든 걸 말이에요.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거였어요. 이제야 저를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였어요. 딸이 진정한 학자가 되었다고 기뻐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을 회상하셨습니다. 항상 호기심이 많고 정의감이 강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그런 순수함을 잃어버린 것 같아 걱정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 일을 통해서 제가 다시 그 순수함을 되찾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개인적 이익보다 진실을 선택한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하셨어요. 편지에는 한국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뉴스를 통해 한국의 대응을 지켜보셨대요. 정말 품격 있는 나라라고 감탄하셨다고 해요. 특히 한국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이기는 상황에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제가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김서진 같은 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알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인연을 소중히 하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라고 하시면서요. 편지 마지막 부분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진정한 국제인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나라의 이익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제가 많은 걸 배웠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작지만 강한 나라, 조용하지만 확고한 신념을 가진 나라에서 말이에요. 어머니는 제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길을 걸어가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어려운 길일 수 있지만 보람 있는 길이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다는 게 정말 고마웠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바로 어머니께 답장을 썼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제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얼마나 귀중한 경험을 했는지 자세히 썼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의 품격과 지혜에 대해 많이 썼습니다. 처음에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로 존경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날 밤 한국 뉴스를 찾아서 봤습니다. 독도 문제 이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많이 높아졌더라고요. 여러 나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었어요. 특히 해양과학 분야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독도 사건을 통해 한국의 연구 능력이 널리 알려진 거였어요. 정말 뿌듯한 일이었죠. 김서진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쓴 논문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아시아 각국의 연구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인다고 했죠.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해왔습니다. 한국의 해양과학기술원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초청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해서 공동 연구를 하자는 제안이었죠.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한국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대학에도 한국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학생 교환은 물론 공동 연구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싶었어요. 다행히 대학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죠. 며칠 후 유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독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한국과의 대화를 재개하고 싶다고 했죠. 유키는 개인적으로도 사과했습니다. 저를 이용하려 했던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정직하게 행동하겠다고 약속했죠. 저는 유키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라고 생각했어요. 일본 내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젊은 세대일수록 더 개방적인 자세를 보였죠. 한국 정부도 일본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과거를 잊자는 게 아니라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정말 성숙한 대응이었죠. 국제사회에서도 동아시아의 변화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이 협력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했어요. 저는 이런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게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작은 선택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새로운 의미가 느껴졌습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것의 소중함,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것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준 선물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인생의 철학을 바꿔준 거였어요. 1년이 지난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해양과학기술원의 객원연구원으로서 정식 연구 활동을 시작하는 거였어요. 정말 감회가 새로웠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처음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제2의 고향처럼 느껴졌거든요. 김서진이 마중 나와줘서 더욱 반가웠어요. 차를 타고 연구소로 가는 길에 김서진이 말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했어요. 독도 사건 이후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죠. 특히 해양과학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공동 연구를 제안해왔고 한국의 기술을 배우고 싶어하는 곳이 많아졌다고 했어요. 연구소에 도착해서 다른 연구원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뛰어난 실력을 가진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열정이 대단했죠. 진정한 연구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제가 맡은 프로젝트는 동해의 해양 생태계 보호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독도 해역을 중심으로 한 환경 보전 방안을 연구하는 거였어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죠. 연구를 시작하면서 한국의 해양 과학 기술이 정말 뛰어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첨단 장비와 독창적인 연구 방법들이 인상적이었어요. 무엇보다 연구에 임하는 자세가 감동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논문을 쓰기 위한 연구가 아니라 진정으로 바다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함께 연구하면서 한국 연구진들에게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치밀함과 창의성을 겸비한 접근법, 그리고 무엇보다 자연을 존중하는 철학을 배울 수 있었어요. 몇 달 후, 첫 번째 연구 성과가 나왔습니다. 독도 해역의 생물 다양성이 예상보다 훨씬 풍부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였어요. 정말 놀라운 결과였죠.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에 게재되었습니다. 독도가 단순한 바위섬이 아니라 생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한 거였어요. 국제사회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독도 보호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환경보호의 관점에서 독도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일본에서도 이 연구 결과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유키가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공동 연구를 제안하기도 했어요. 정말 반가운 변화였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처음부터 옳은 길을 걸어왔다는 걸 말이에요. 독도를 단순한 영토가 아니라 보호해야 할 자연유산으로 본 거였어요. 연구를 계속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독도 주변 해역이 해양 생물들의 중요한 서식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보물 같은 바다였죠. 이런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는 독도 해역을 국제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가 함께 보호해야 할 소중한 자연이라는 인식이 생긴 거였어요. 유엔에서도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보호라는 관점에서 모든 나라가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어요. 저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한 작은 선택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결과를 예상하고 준비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인데 좋은 결과가 따라온 걸까요? 김서진에게 물어보니 후자라고 하더라고요. 특별한 계산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계산된 전략이 아니라 순수한 신념에서 나온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진정성이 있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거죠. 2년 후 독도 해역이 정식으로 유네스코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함께 보호해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이 된 거였어요. 그 지정식에 저도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특별히 초청받은 거였어요. 정말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죠. 지정식에서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모범이 전 세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했어요. 갈등을 협력으로 바꾼 훌륭한 사례라고 평가했죠. 저도 소감을 발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을 몰랐다고 했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고 했죠. 하지만 한국은 말이 아닌 진실로 저를 설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강한 나라는 끝까지 진실을 지키는 나라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어요. 청중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감동받는 모습을 보니 제가 더 감동받았어요. 제 진심이 전해진 것 같아서 기뻤죠. 그날 밤 김서진과 함께 독도를 바라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바위라고 생각했던 곳이 이제는 전 세계의 보물이 된 거였어요. 김서진이 말했습니다. 독도는 처음부터 소중한 곳이었다고 했어요. 다만 그 가치를 사람들이 몰랐을 뿐이라고 했죠. 이제야 모든 사람이 그 진가를 알게 된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부터 훌륭한 나라였는데 제가 그 가치를 몰랐던 거였죠. 지금 저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정말 보람 있는 일이죠. 그리고 확신합니다. 한국은 작지만 강한 나라라고 말이에요. 진실로 싸우는 나라라고 말이에요.
저는 바다에서 그 진실을 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한국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더 많은 진실을 발견하고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한국이 보여준 길을 따라서 말이에요.